안녕하세요. 정석 변리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차 시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2차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2차 시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이제 처음 접한다라는 걸 가정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2차 시험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논술형 시험이에요. 논술형. 뭐 조금 더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강의의 1강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글을 쓰는 겁니다. 저희가 펜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데 아무렇게나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답을 적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논술형 시험은 대학교를 다니실 때는 혹은 고등학교 때도 많이 연습을 하셨죠? 비슷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 논술형 시험 중에서 저희는 특허법이라는 이 과목을 가지고 논술형 시험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허법, 그리고 상표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선택과목까지 해가지고 4과목을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는 패스 혹은 페일에서 50점을 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패스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점수 합산에 들어가지 않고 이 3가지를 가지고 점수 합산을 해서 상위 200명,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위 200명이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00명의 합격자인데 1차 시험에서는 3배수가 합격이 됐으니까 3배수인 600명과 그리고 이 시험을 한 번 보면은 다음 시험, 그러니까 다음에 1차 시험이 면제가 돼요. 1차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곧바로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험계 용어로는 이렇게 첫 해를 가지고 동차다, 같은 차수 동차다라고 하고 이 2차, 두 번째 2차 시험을 가지고 이때 보는 사람을 기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동차 기득의 2번의 시험을 도전을 하게 되고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이 기득에 붙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득에 붙는 것을 시험 준비를 한다. 다만 이 동차의 경우에도 절대로 합격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동차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합격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해요. 포기하기 때문에 보통 안 되는 건데 동차 시험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동차 시험을 보고 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어떤 목표점은 합격이 제일 좋겠지만 그거 다음으로는 최소한 합격권 안에는 들자. 요거를 목표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격권이라는 거는 암기할 거는 암기가 다 되어 있고 문제도 전체적으로 풀 수 있고 모르는 문제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모르는 문제도 없고 이 정도? 모르는 문제가 없다. 모르는 문제가 없다. 모르는 문제가 없는 수준. 그러니까 사실은 운에 의해서나 혹은 이제 작성 방법 혹은 문제를 푸는 스킬 등등이 부족하다는 그 점 빼고는 나머지는 합격 권한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시면은 동차를 성공적으로 보냈다라고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연속해서 가면은 이 600명 그리고 200명 그리고 이게 전년도 600명하고 2회 1차 시험을 통과한 600명이 있겠죠. 그래서 도합 1200명 중에서 200명이 붙는데 사실은 이 기득을 목표로 했을 때는 이 600명 중에 보통 2회 합격한 사람들이 합격률이 제일 높으니까 200명을 제외하고 남은 이 400명과 2회에 붙은 600명이 붙어서 200명을 뽑는 이 1000명 중에 200명을 뽑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튼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죠. 그리고 1차적으로는 공부를 잘 하는 게 목표죠. 공부를 잘 하는 게 목표인데 그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시험을 알아야 되니까 시험 설명을 계속 연속해서 좀 드려보면은 특허법은 이 4가지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각각의 과목들은 시험 문제를 보게 된다면 총 4문제가 나옵니다. 4문제는 각각 30점, 20점, 30점, 20점이라는 4문제가 각각 나오고요. 각 한 문제당 그 논술을 하나씩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에요. 이 각각의 한 문제는 또 다시 여러 개의 소설문
보통은 3개의 설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각 10점이죠. 그러니까 꼭 총 10개의 문제를 푸신다고 보는 게 조금 더 간단해요. 그래서 총 10개의 문제를 풀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됐느냐? 모든 문제는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요. 문제의 스타일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사례형,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문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중에서 단문형은 요즘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채점하기도 좀 까다롭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차원 기득이건 일단 메인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이 사례형입니다. 사례형이라는 게 그럼 뭐지냐? 사례형이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사례가 나와요. 사안이 나와요. 사안이 나오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거를 물어봐요. 예를 들면은 이 사안이 주어지고 얘 치매니?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치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yes 혹은 no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형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답을 맞춰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공학 문제랑 거의 뭐 유사합니다. 답을 요구를 한다. 다만 이 법학시험 같은 경우에는 답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 문제에서 답까지 흘러가는 이 논리 구조에 배점을 많이 주는 시험이 바로 이 법학시험입니다. 이 논리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건 법이고요. 이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법의 해석이라고 해서 이제 해석을 가미를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을 가미를 할 때 많이 참고를 하는 게 판례가 되겠죠. 실제 우리 법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판단을 해놨냐라는 게 될 거고, 판례가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논란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판례를 비판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하느냐, 혹은 판례를 긍정하는 쪽에서는 판례는 이래서 맞다라고 갑론을박이 펼쳐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해석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 해석은 정확하게 나의 해석을 물어보는 건데, 문제를 푸는 나의 해석. 그러니까 판례 학설을 보고 안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나의 검토를 담아서 이런 해석을 가지고 이 답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우리 시험은 법과 그 해석을 묻는 시험이다 라고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사실 우리 특허법에 있어서는 학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설이라는 거는 부딪히고 대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특허법은 사실 그 역사도 되게 짧고 학자들의 의견이 사실은 거의 모여요. 어디로 모이냐? 판례로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으니까 나의 의견도 사실은 거의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나의 의견도 판례를 향해 갈 건데, 그래서 우리 특허법에서는 사실은 이 판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 판례의 상위 항목을 해석이라고 썼었죠. 이 판례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이 판례는 마찬가지로 이 사안을 보고 답을 내리는 게 판례예요. 판시한 예라고 해서 판례예요. 그러니까 사안에 답을 내리는 거라서 실제로 이 판례라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있고, 만약에 특허법이라고 한다면 청구 범위가 이게 있고 실제 침해를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침해가 맞니라는 상황에 대해서 판례가 이런 이유로 침해야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찬가지로 판례도 사안에서 답을 낼 때 이 안에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판단 기준에 대한 거죠. 사실은 판단 기준, 이 해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어야 되냐 하는 이 판단 기준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거를 사안에다 녹여서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답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판단 기준은 사실 판례마다 다 똑같이 돌렸습니다. 이 해석은 이렇게 가자라고 정해진 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사용하는 이 판단 기준이 반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반복되는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이 판례들, 이 공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암기를 한다. 그리고 그 암기한 거를 내가 적절한 문제에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한다가 일단 1차적으로 시험에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험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사례형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사실 단문형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엄청 조금 나와요. 사례형이 대부분의 문제 스타일인데, 사례형은 어떤 사안을 답을 내리는 거다. 답을 내리는 건데,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논리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그 논리 구조 안에는 법과 그 해석이 들어간다. 법의 해석 안에는 판례에서 사용하는 이 해석이 주요하게 사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판례집이라는 거를 사실 어떤 시험장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사용하는 이 반복되는 이 판단 기준을 결국은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1차적인 여러분들의 2차 공부에서의 목표는 이 판례의 암기입니다.
판례를 보지 않고 쓸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거예요. 1차 때도 이 판례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판례에 관한 문제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근데 2차 때는 더 중요합니다. 이 판례를 꺼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로 판례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잠깐 다른 데를 갔다 오면은 법이 나오죠. 법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법학 시험이니까. 근데 이 법은 사실 조문의 번호를 반드시 병기를 해주시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어느 몇 조 몇 항에 나온다라는 이 조문 번호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병기를 해줘야 되니까. 법전은 주긴 줘요. 우리 시험에서 법전은 주긴 주는데 그 법전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글을 쓰기에는 시간이 모자르세요. 그래서 법의 조문 번호, 그리고 내가 그 법을 대충이라도 요약해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디테일은 번호에 의해서 이제 뒷받침이 되니까 번호를 잘 외우시는 게 중요하고, 대신에 이걸 모든 걸 다 외워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하자. 왜냐면 많이 써야 되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판례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안, 교수님들이 이 사안을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꺼내오시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 문제를 낼 때 기존에 있었던 판례도 사안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이 사안을 조금 각색해서 이 사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사실 처음 보는 사안이 아니라 사실은 판례의 사안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판례의 사안을 여기다 갖다 썼으니까 판례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이 치맨이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용하는 이 논리구조마저도 참고한 판례에서 다 사용했던 게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판례 사안에서 어떤 판단 기준을 사용해서 어떤 답을 냈는지가 또 이 시험 준비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안에 어떤 게 있었고, 이 사안에서는 어떤 게 이슈가 됐었고,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왔고, 그걸 어떻게 판단했다. 그래서 결국 답은 이거다라는 판례의 공부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1차 때는 이 사안 공부는 사실 거의 안 했죠. 2차 때는 사안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설명드린 요 내용들은 특허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상표법,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도 법 과목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문형이라는 건 뭐냐면, 단문형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보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답이 없잖아요. 보정에 대해서 얼만큼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지? 라는 이렇게 좀 애매한 것들, 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채점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이 보정에 관한 모든 그런 집합적인 개념에서 리스트들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리스트들을 총 봤을 때 이런 리스트들이 너의 설명 안에 모두 포함이 됐는지, 포함이 돼 있으면 1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주지 않고 1점,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채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문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보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쓰세요라는 말과 같은 거고, 이거를 대비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 교재에 쓰여진 것과 같이 보정이라는 어떤 단락을 생각했을 때 따다다다닥 하고 내면 돼요. 근데 이거를 물론 쓸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이 보정과 관련된 판례의 판단 기준이 들어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판례를 공부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요즘 스타일에 있어서는 이 단문형 문제 사실 거의 안 나와요. 진짜 거의 안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건 사례형이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최근에 몇 개념만 딱 본다고 하더라도 단문형 문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문제는 사례형에 되게 집중돼 있다. 그래서 사례형을 여러분들이 잘 푸는 게 시험의 핵심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사례형 실제로 만약에 풀었어요. 내가 어떤 답안을 풀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답안을 결국에는 글로 써야 되잖아요. 글로 쓴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목차에 의해서 보통은 쓰게 돼요. 첫 번째는 그 판례, 그 사안에 대해서 뭉뚱그려준 어떤 사안의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사안들 중에서 내가 기준을 세워야 되는 부분을 먼저 잡는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준을 세워야 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이제부터 판단을 할 것인지 판단 기준을 세운다. 세 번째,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 사안을 푼다. 사안의 해결. 보통은 이 세 단계에 거쳐서 문제를 풀게 되고, 이 기본 툴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숙달이 아주 많이 되시면은 이거를 조금씩 변형하고,
점수가 작으면 분량을 적게 써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런 이슈에 따라서는 중요하지 않은 목차는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강조해서 쓴다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먼저 논점을 선정을 하고 그 논점을 설정된 것에 대해서 논점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정해서 푼다. 보통 그리고 여기에 판례의 판단 기준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연습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해요. 이렇게 쓴다고 하고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를 하실 텐데 이 공부는 그러면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저도 포함해서 제가 수험 공부를 할 때도 포함해서 이 공부를 뭘 해야 되느냐가 되게 헷갈리고 이걸 정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시험에 들어가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제가 제시드리고 싶은 공부의 대상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 판례입니다. 판례. 앞서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이 판례의 판단 기준. 이 판례의 판단 기준을 외우세요. 외우는데 사람마다 이거는 아마 다른데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웬만하면 그대로 외우자. 이거를 축약해가지고 너무 기니까 우리의 머리에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더 외우기는 좀 싫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줄여서 외우면 안 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웬만하면 그대로 외우자. 그대로 외우셔야지 점수가 높아집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흐름에 따라서 문제를 쓰다 보면 이거였죠? 이 흐름에 따라 문제를 쓰다 보면은 채점을 할 때 어떻게 가점을 줘야 될지 어떻게 감점을 줘야 될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이 판례만큼은 답안이 있잖아요. 답안이 있으니까 이 답안, 이 판례를 얼마나 자세히 썼느냐에 따라서 상중하를 나눠서 원문과 가까울수록 배점을 높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장된 점수라는 거예요. 판례를 자세하게 쓴다는 건. 뭐 사안의 해결. 잘 쓰면 좋죠. 근데 뭐가 잘 쓰는 건데?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장된 점수를 먼저 취득한다는 입장에서 판례는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걸 그대로 외우죠. 다만 그대로 외울 때 너무 이 판례도 대상이 많으니까 조금 좁힐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판례의 공부 대상이 되는 건 두 가지예요. 대법원 판례가 있고 특허법원 판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특허법원 판례는 너무 분량이 많아요. 이것까지 다 가져가기에는 솔직히 분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특허법원 판례는 수업 시간이나 언급해 드리는 거 위주로 중요한 거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는 좀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좋겠고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공부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도 대법원 판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이 대법원 판례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판례들 기본 판례들이 있어요. 이 기본 판례나 진짜 중요성이 높은 판례들을 위주로 처음에는 그대로 외우는 걸 훈련을 하자. 이걸 완수를 하셔야 돼요. 이걸 완수를 하셔야 되고 기본이 되는 판례는 그럼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은 진보성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봐요. 진보성에 대해서 예를 들 때 진보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판례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딱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면 너무 좋은데 판례 중에 이런 내용 있죠? 차이를 먼저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하고 이 차이를 통상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를 위주로 진보성을 판단한다라는 기본 판례가 있어요. 그걸 가장 먼저 외우셔야 돼요. 가장 먼저 외우시고 그 기타 이제 하위 판례들을 그 다음에 외운다는 측면으로 다가가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판례들을 위주로 먼저 그대로 외우자라는 걸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판례를 외울 때는 그대로 외우는 것도 그대로 외우는 건데 너무 긴 경우 막 판례가 3페이지, 4페이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거를 쓸 수가 없어요.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는 축약을 해야 되는데 축약을 할 때 기준은 이 판례는 채점을 할 때 근거 이 판례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들이 있어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들을 위주로 일단은 외우자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를 근거를 계속 다 외우고 그걸 그대로 외우는 걸로 확장을 해가는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판단한 거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판단한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분할 출원이 있는 경우에 그 분할 출원 시에 공지의 주장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례는 한 5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분할 출원 시에 공지의 주장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 각각의 이유를 다 길게는 쓰지 못하더라도 짧은 줄이라도 빼놓지 않고 써야 된다. 왜냐면 각자 다 1점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근거를 채워서 외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대로 가져간다. 너무 기니까 공지의 주장, 분할 출원의 공지의 주장 같은 판례는 줄여서 가져가야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문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공부의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는 판례의 판단 기준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해를 하고 이거를 그냥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비슷하게 흉내내고 이런 수준에서 머무르시면 절대 안 되고 얘를 반복해서 암기하시고 이 암기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좀 갈리는데 첫 번째는 키워드 어떤 이 판례에 있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우고 나머지를 그대로 외우는 건 아무래도 좀 쉽지 않으니까 머리를 좀 사용해서 조사나 가운데 있는 연결어구나 이런 것들은 좀 내 머리로 채울래 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두 문자라고 해서 머리 글자 이렇게 뭐 머리 글자만 따다다닥 따가지고 암기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둘 다 가리키는 건 뭐냐면은 둘 다 결국은 그대로라는 어떤 측면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 판례를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례 무조건 외우자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판례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뭐 점점 뭐 이렇게 늘려가야겠죠. 대법원에서도 기본이 되는 판례에서 전체 다 면특허법원 판례도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이거 말고 그다음 두 번째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판례 다음은 뭐 법조문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풉시다.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이제 저의 강의 구성상은 문제를 푸는 부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시중에 있는 문제, 기출문제 전부 다 보셔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판례의 어떤 사안을 문제화시킨 게 진짜 많아요. 이 문제를 만드는 분들도 결국은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과 그리고 문제를 만들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 판례 사안을 공부해서 이거를 이렇게 문제화시킨다 라고 보통은 아시고 이런 식으로 문제집이 만들어져요. 이 문제집을 반복해서 푸시다 보면은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어떤 게 이슈가 되는지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요. 이게 빨리 되셔야 돼요. 빨리 되셔야지 시험장에서 이게 빨리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푼다. 방식은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실제로 학원에 가셔서 이제 필기를 하면서 쓰셔도 되고, 뭐 시험지를 그냥 푸셔도 돼요. 어쨌든 어떤 방식을 가져가든지 간에 이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된다. 그리고 문제를 푼다는 건 결국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안을 공부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를 뭐 답안지를 예쁘게 쓴다 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안을 많이 공부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답을 맞춘다.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의 풀이 속에서 답을 맞춘다. 그리고 답을 맞추는 과정상에서 내가 판례의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연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막 다 쓰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 메인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 첫 번째 판례를 외우자. 그리고 판례가 어느 정도 얼추 암기가 되면은 자 문제를 많이 풀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시간이 좀 더 남는다면은 아까 강조를 드렸던 법조문 있죠. 법조문의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조문의 내용은 결국엔 다 쓸 수도 없고 그 시험지 안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문 번호가 병기되어 있다면 그게 약간 요약이 되어 있더라도 조문 번호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니까 그 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조문 번호는 외우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29조 1항 이런 거는 이제 본문 같은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1호 그냥 각호 같은 경우에는 신규성, 29조 2항 진보성, 뭐 42조 3항 1호 거절 이유 같은 걸로 따지면 이거 이제 실시 가능 요건 4항 1호 뒷받침 사항 2호 명확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중요하게 생기는 조문들. 이런 조문들은 많이 쓸 거니까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암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다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타 더 확장된 영역의 공부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논문을 보신다든지 지식재산권 관련된 논문을 보신다든지 혹은 교수님 저자의 어떤 책을 본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비추예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읽어도 시험지에 쓰기 어렵고 그리고 읽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돼요.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이거를 할 시간에 앞에 있는 이것들을 좀 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판례를 원문 그대로 현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이상은 무조건 이게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점수 향상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3개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기본 강의를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판례 강의
있고요. 세 번째는 문제풀이 강의. 이거 세 가지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릴 거예요.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례에 있어서 판단 기준, 판례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1차 공부를 너무 잘하셨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온 판례를 다 안다 라고 하시면은 솔직히 기본 강의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 낭비가 되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하지만 내가 복습을 다시 하고 싶고, 그리고 판례가 뭐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넘어가고 싶다면, 혹은 내가 특허법에 관한 이론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런 이론이 있었지, 논리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거는 복습과 이해를 위한 강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복습과 이해를 위한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본 강의를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판례 강의인데, 판례 강의에서는 뭘 타겟으로 하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판례의 사안 이런 측면을 좀 강조를 드렸었죠. 근데 이 판례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판례 강의에서는 판례 사안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판례 사안이 필요 없는 판례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판례의 복습이 아무래도 좀 주요한 타겟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위주로 판례 강의를 좀 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역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사안을 어느 정도 대충 알고, 그리고 판례도 난 다 외웠어 라고 생각하시면 패스하셔도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뤄주기는 조금 어려워서 기출문제 중에서도 최신화를 좀 풀이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 출제되는 것에 대해서 난 이런 식으로 풀 거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겠지만 딱 한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보시면 안 되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하셔서 최대한 반복해 하셔서 푸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예시를 보고 싶다라는 것에 좀 만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강의를 좀 진행할 예정이고, 자, 오늘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